자, 상인법 보겠습니다. 상인법. 예, 583페이지. 자, 이 상인법은 우리 지난 목요일에 했던 그 주임법하고 또 법리적인 문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 대항력 부분, 그다음에 우선 면접권, 그다음에 소액 임차인 이런 제도, 기타 등등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주임법 알면은 상인법의 이론적인 내용은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런데 좀 다른 점은 자, 그게 밑에 큰 2번에 적용 범위 보세요. 적용 범위에서 예컨대 서울시라면은 보전 금액이 4억을 초과할 때는 이 상인법에 전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앞에 주임법에서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전 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없었죠? 근데 상인법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 서울시의 경우에 보전 금액이 4억을 초과하면은 이 상인법 규정 전부 다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고 뒷페이지에 그 위에 괄호 2번. 자, 이때 보증금 이외에 만약에 차임, 월세가 있다면 그 월세에다가 100을 곱해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서울 소재 상가를 보증금 2억, 월세 250에 임차했다면 환산 보증금이 4억 5천 됩니다. 2억 플러스 그 다음에 월세 250 곱하기 100. 자, 계산할 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증금액이 환산 보증금이 4억 5천이니까 상인법 규정 전부 다가 적용되진 않겠죠, 그죠? 근데 그 밑에 이번에 보증금액이 그 일정 금액을 넘어가도 서울시의 경우에 4억 넘어가도 4개 규정은 5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첫째, 대항력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차임 연체와 해지. 요거는 차임 몇 기 연체했을 때? 3기 연체해야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요 규정하고, 그 다음에 그 표준계약서에 관한 법조문은 여전히 적용돼요. 요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보증금액이 예컨대 서울의 경우에 4억을 초과해도 그래도 적용되는 규정. 첫째 뭐였죠? 대항력,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그 다음에 차임 연체와 해지,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에 관한 규정. 요 5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옆에 페이지 대항력. 자, 대항력의 의미는 자, 그 법리적인 내용은 주임법과 똑같아요. 다만 자, 주임법은 그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전입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합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하죠, 그죠? 자, 1번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은 그 신청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등록증 발급받고 그 다음 날 아니에요, 그죠? 아니고 신청 한 날로부터 그 다음 날, 신청한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 발생해요. 그 다음에 그 4번 보시면 4번 임차인이 전대했다. 전대해서 영업 안 하면 그 전차인 말이죠. 그자가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이것도 주임법도 마찬가지죠, 그죠? 주임법도 전대했다면 전차인의 주민등록이라 해야 되죠.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안 되죠, 그죠? 전차인의 주민등록 이라야 하는 것처럼 상인법도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임차인의 대항력을 가져요. 그 다음에 우선 면접권, 자, 확정일자 받으면 되겠죠, 그죠? 확정일자 받으면 그러면 이제 우선 면접권도 생겨나고, 그 우선 면접권의 그 법리적인 내용은 주임법하고 똑같으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뒷페이지에 확정일자 부여, 정보 제공, 그 다음에 3번에 보증금 수령과 금물 반환, 그 다음에 4번에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한 금융기관의 보호, 밑에 큰 3번에 경매 신청 요건의 완화, 이런 내용들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주임법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오른쪽 M자권 등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자권 등기 우리 주임법에서 했던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A 상가 건물인데 B가 임차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은 못 받았다. 이러면 이 상가 소재지관을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죠? 이 명령 받아서 임차권 등기하면은 이걸로 대항력과 우선면적권 인정되죠, 그죠? 요걸로, 그죠? 그래, 이렇게 등기해 놓은 요 상가는 그 뒷사람은 이자가 설사 소액 임차인이어도 부호가 된다? 안 된다, 그죠? 소액 임차인도 부호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액임차인, 맨 밑에 소액임차인, 이것도 제도의 의미는 똑같아요. 숫자만 다르지.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뒷페이지까지. 자, 그래서 주임법을 알고 있으면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돼요. 사실 안 봐도 괜찮아요. 숫자는 사실 거의 심이 안 나오니까. 주임법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임대차 존속기간, 그 다음에 갱신. 자, 주임법에서는 최단 존속기간 몇 년 보장했습니까? 2년 보장했죠. 근데 이거는 몇 년 보장? 1년입니다. 1년. 기간을 안 정했다거나 만약에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1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뭐 내용은 똑같죠. 숫자만 다르지.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 요게 이제 주임법에 없는 내용이죠. 상임법에만 있는 내용이죠. 자, A 상가 건물을 B가 임차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요 사이에 갱신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하면은 이 사람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를 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는 거,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거 몇 가지 보면 되고. 자, 법정 사유가 없으면은 거부를 못 합니다. 갱신 요구하면 갱신되는 거죠, 그죠? 갱신 요구하면 갱신돼요. 그런데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기간이 몇 년 넘을 수 없다? 5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만 갱신 요구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갱신 거부 사유가 괄호 1번부터 괄호 8번까지 그 8개가 건물주가 갱신 거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괄호 1번 보시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차한 사실이 있다. 자, 연차한 사실이 있다. 그걸 주의하세요. 연차한 사실이 있으면 그러면 과거에 이거 다 해결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런 사실만 있었으면 임대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죠? 자, 임차인이 연차한 사실만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다 해결했다 하더라도 임대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 그냥 과실 아니고 무슨 과실?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 그 다음에 괄호 7번에 임대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자, 대부분,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해야 된다. 또는 재건축해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갱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큰 2번.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몇 년 한도에서만? 5년 한도에서만 가능해요. 5년 초과시는 안 됩니다. 자, 뒷페이지에 큰 3번 법정갱신. 자, 우리 주택에서는 법정갱신 사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B가 임차인일 때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요 사이에 갱신 안 하겠습니다. 또는 월세 올려주지 않으면 갱신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갱신 여부에 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죠?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러면 법정 갱신 되죠? 자, 법정 갱신 됩니다. 또 임차인도 저 이번에 나갑니다 라고 말 안 했다면 언제까지?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말입니다. 1개월 전까지 말 안 했으면 법정 갱신 돼버리죠? 자, 법정 갱신되면 그러면 기간은 몇 년 됩니까? 법정 갱신되면 2년 되죠? 2년이죠.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 3개월 지나면 해지되죠. 이게 주택입니다. 상가에서는 요 내용이 없어요. 상가에서는 왜 없다 그랬죠? 바로
갱신 요구권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요거 없다는 거. 그 다음 이 부분은 같아요. 요거는 1년 되는 거죠. 그죠? 법정 갱신되면 1년 되고, 다음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차이점, 자, 상가에서는 요거 없어요. 그 다음에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몇 년 된다? 1년 된다는 거. 요 차이점만 있어요. 자, 그게 1번, 2번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자, 갱신 요구. 자, 갱신 요구해서 갱신되어 나갈 때, 이때 5년 제한 받잖아요. 그죠? 근데 법정 갱신으로 이렇게 갱신되어 갔다면은 5년을 초과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법정 갱신되어서 몇 번 갱신되는 바람에 5년 넘어갔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말입니까? 4번은, 자, 아까, 자, 일정한 사유 있으면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자, 조금 변경 안 하면은 갱신 못 합니다. 또는 더 이상 연장 안 합니다. 이런 말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법정 갱신은 차단시키겠죠? 그죠? 법정 갱신은 차단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에 따라서 갱신되는 것은 못 막아요. 맞습니까? 자, 다시 이 사람이 더 이상 연장 못 합니다. 이번에 갱신 안 하겠습니다. 또는 전세금, 월세 올려주지 않으면 갱신 못 합니다. 이런 말을 만약에 했다면 말입니다. 그럼 법정 갱신 안 되잖아요. 맞죠? 법정 갱신 안 되지만. 그러나 갱신 요구해버리면 또 갱신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게 4번입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합니다. 그는 통지한 후라도 임차인이, 자, 임차인입니다. 활자 바꾸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은 그러면 갱신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3번하고 4번만 좀 주의하세요. 3번하고 4번만. 자, 한 번 더. 자, 원래 갱신 요구로 갱신되는 것은 전체 기간이 5년 넘을 수 없죠? 그러나 법정 갱신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5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함으로써 법정 갱신을 차단시켰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은 못 막아요. 그죠? 이거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갱신 거부 못 하잖아요. 갱신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차임 몇 기 연체하면은 3기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죠. 그죠? 이때 갱신되었을 때는 갱신 전에 연체한 거하고 갱신되고 난 다음에 연체한 거 토탈해서 3기 넘으면 해지당해요. 맞습니까? 갱신 전에 이미 연체했고 갱신되고 난 다음에 또 연체했습니다. 다 합쳐서 3기 지나면 해지당해요. 그 다음에 2번은 이런 내용이죠. 자, 이 상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상가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그전 소유자에게 2기 연체했습니다. 그런데 새 소유자에게 양수인에게 또 1기 연체했습니다. 그래서 더 합치면은 3기 연체했어요. 이때 이 양수인이 해지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양수인 이자가 못 받은 게 석 달분 넘어야 그래야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법리는 지당권에도 있었죠. 지당권에서도. 자, A 소유 토지입니다. MP가 지당권자인데 근데 이 사람한테 지료 1년 못 냈어요. 땅 소유자가 바뀌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또 1년 또 못 냈습니다. 합쳐서 2년이지만 이자는 소멸 청구 못 한다 그랬어요. 이자가 못 받은 게 2년 넘어야 그래 소멸 청구한다 그랬죠. 그 똑같은 법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가가 팔렸다는 말이지 뭐. 상가가 팔린 거죠, 그죠? 상가가 팔린 거예요. 그때 그 밑에 줄 끝에 양수인이 그 연체차임 채권을 양수하지 않는 이상 승계 이후의 그 연체차임액이 3기에 달해야 그래야 해지할 수 있대요. 자, 이 사람에 대한 연체차임이 3기에 달해야 그래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 사람에 대한 연체차임이 3기에 달해야 그래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충고에서 자, 증액 청구할 때 주임법에서는 얼마 이상 안 되었죠? 5% 그죠?
근데 상가에서는 9% 초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 또는 그 전에 증액한 지 1년 지나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주택과 똑같죠? 주택도 그랬죠. 1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권리금 보호. 자, 요거는 이제 상인법에만 있는 내용이죠. 상인법에만 있는 내용인데, 뒷페이지 가보시면, 자, 기본 취지는 이런 겁니다. 기본 취지는 A 소유 상가를 B가 당초 임차할 때 권리금도 들어갔고, 물론 뭐 보증금이야 당연히 들어갔고, 자, 권리금, 보증금 다 들어갔어요. 나중에 임대차 종료되면 이거는 당연히 반환받는데,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받는데, 권리금은 임대인에게서 반환받아요, 못 받아요, 원래? 다시 임대차 끝나면은 보증금은 이건 돌려받잖아요. 근데 권리금은 이거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잖아요, 그죠? 못 돌려받으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중개사를 통해서 새로 임차할 사람을 구하죠, 그죠? 신규 임차인 될 사람,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한테서 권리금 이제 받아서 나가는 거죠, 그죠? 새 임차인으로부터. 이렇게 자기 권리금 회수하려고 새 임차인을 이자가 구해왔습니다. 구해왔는데, 현대 건물주가 이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안 하겠대요. 안 하겠답니다. 그러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거죠, 그죠? 이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마라. 자, 다시 한 번 더. 자,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을 때, 이 권리금은 건물주는 안 내줍니다. 안 내줘도 괜찮아요. 내달라 이렇게 못합니다. 내주기로 약정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 보고 권리금 달라 이렇게 안 돼요. 반환해달라. 이건 새로 임차 들어올 사람, 그 사람한테서 권리금 회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권리금 약정하고 새로 임차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분명히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안 하겠대요. 그러면 이 사람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하지 마라. 자, 그런 내용이 관로 1번에 있습니다. 관로 1번에 첫 줄 끝에 보시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다음 행위 이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즉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 자, 1번, 2번, 3번, 4번 쭉 보시면은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읽어보시면 무슨 초등학교 때 그 도덕교 가서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합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관로 2번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보고,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추선한 그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대요. 자, 다시 한 번 더. 원래는 거부 못 하잖아요, 그죠? 자, 신규 이 사람이 데려온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 못 하죠, 그죠? 못 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러죠? 네? 그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요 사유가 있으면은 그러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죠. 1번 빼고 나머지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읽어보시면은 이것도 진짜 완전 도덕교 가서 보는 것 같아요. 1번만 조금 주의하세요. 자, 보세요. 1번.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다. 어떻습니까? 자, 이 사람이 임차만 해놓고 여기에서 영업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안 했다. 상가는 영업 안 하면 죽어요. 그죠? 죽죠? 이런 경우라면 영업을 몇 개월 동안이나? 1년 6개월 동안은 안 했다. 이러면 이자가 데려온 이 사람하고 계약 체결을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1년 6개월 꼭 기하세요. 시험 낼 것은 뭐 이런 걸 시험 낼 겁니다. 아마 내기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2번 위반에 대한 소매 책임 이런 것들이 좀 내용이 구체적이니까, 그래서 좀 디테일하니까 시험 낼 수 있어요. 자, 임대인이 앞에 있는 그 금지행위 그 함으로써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으로써, 그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는데 이때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그 권리금과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대요. 낮은 금액을 못 넣는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 사람은 권리금을 예컨대 1억 주고 들어왔습니다. 권리금을 1억 주고 들어왔었는데
근데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동안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신규 임차할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했는데 자기는 8천밖에는 이자가 더 이상은 절대로 못 준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더 이상 사람이 없으니까 8천 받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때 이자가 만약에 이자와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거부함으로써 이자가 손해 발생시키겠다. 이러면 얼마까지만 배상해주면 된다? 8천까지만. 낮은 금액, 그죠?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도 주의하시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이거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행사 안 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대요. 소멸시효 걸립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또 내용이 구체적이니까 출제하기 좋겠죠, 그죠? 3년을 뭐 5년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들은 뭐 사실은 뭐 별반 안 나올 얘기고, 뒷페이지 한 번 더 보세요. 자, 보증금액이 제2조 1항 단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서울시라면 얼마 넘어갈 때? 4억 넘어갈 때에도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자, 제목만 확인하세요. 대항력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그 다음에 차임 3기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요거는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런데 그중 어느 일부분에, 여기 A 소유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분에 B 이 사람의 소유가 성립할 수 있으려면, 이게 이제 구분 소유인데, 건물의 일부에만 성립하는 소유가 구분 소유 맞죠? 그죠? 자, 구분 소유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째,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용상의 독립성. 그 다음에 구분 행위. 두 가지가 필요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다? 구분 행위가 필요합니다. 구분 행위. 자, 우선 독립성. 자, 독립성 없으면은 그러면 구분 소유가 성립 안 해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뭐 시험에 나올 판례는 아닌데, 근데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상가입니다. 상가에 이제 보면 이제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근데 201호하고 203호 이걸 A가 분양받고 이거는 B가 분양받은 거예요. 당초 분양받을 때 이렇게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각각 구분 소유가 성립하잖아요. 근데 임대가 잘 안 되니까 이걸 퉁쳐가지고 한꺼번에 C한테 임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퉁쳐서. 그래서 임차인은 파티션을 없애버렸어요. 예? 파티션이 없어가지고 이걸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못 갚아서 은행에서 201호를 경매시켰습니다. 제3자 D가 경락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201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례가 안 된대요. 왜? 이거 지금 독립성이 없잖아요. 예? 이쪽과 이쪽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죠? 다른 부분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독립성이 없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과 독립이 돼야 돼요, 그죠? 다른 부분과 독립 안 되면 그러면 구분 소유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상의 독립성,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구조적인 독립성이고, 이용상의 독립성은 다른 부분을 안 통하고도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른 전자 부분 안 통하고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용상의 독립성이에요. 자, 그게 없는 거 있잖아요. 약간데 3층짜리 건물인데, 자, 주택입니다. 1층, 2층, 3층인데 4층 여기 있는데, 근데 4층 부분은 반드시 3층으로 들어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 있죠, 그죠? 뭐라 그럽니까? 복층구조. 이 부분에 구분 소유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요즘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잖아요. 맞죠, 그죠? 자, 다른 부분 안 통하고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계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이용상의 그리고 구조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구분 소유는 성립 안 해요. 자, 그래서 그게 그 밑에 판례 보시면, 판례 그럼 바로 밑에 판례 602페이지입니다. 602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 제가 부르는 대로만 출시세요.
구분 건물인데 원래 그런데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면 기존의 구분 건물 그 등기 명의자는 그 밑에 줄 그냥 공유자가 될 뿐이래요. 이해했습니까? 자, 아주 간략하게 그냥. 자, 이게 원래는 구분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구분되어 있던 것들. 이건 A가 소유, B가 소유, C가 소유, 구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독립성이 다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다 사라지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 하나의 건물에 공유자다, 그냥 공유자다, 그죠? 그 얘기하고 있죠? 저 독립성이 사라졌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뭐다? 그냥 공유자. 하나의 건물에 그냥 공유자 1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분 행위인데, 이 구분 행위는 과거에 팔리는 말입니다. 과거에 팔리는, 이 구분 행위는 대체로 구분 등기 또는 그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재하는 거, 이걸로 봤습니다. 이게 구분 행위로 봤어요. 근데 이와 다른 판례가 좀 최근에 나왔죠, 그죠? 모르죠, 그죠? 아주 최근 판례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제 구분 건축물로 대장에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구분 등기하는 거, 이런 게 구분 행위로 봤습니다. 그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제일 위에,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이전이어도 건축 허가 신청이라든가 분양 계약 등을 통해서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한다. 그런 구분 회사가 객관적으로 다 표시되었다면 그럼 구분 행위는 있는 걸로 본다. 무슨 말입니까? 아파트 분양 계약서 보면은 앞으로 지어질 건물이 구분 건물이라는 거 다 편하죠, 그죠? 다 이미 다 드러난 거죠, 그죠? 그러면 구분 행위는 있는 걸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한 동의 건물 및 그 구분 행위에 그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이 말이죠. 아파트가 그 분양 계약서에 맞게끔 다 지어졌다면 그 건물이 접합 건물 대장에 등록 또는 구분 건물로 등기부에 등기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서는 성립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과거의 판례를 좀 뒤집은 판례죠 이게. 자, 다시 한 번 더. 과거에는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재가 되거나 또는 등기부에 구분 건물로 등기되었을 때 그때 구분 소유가 성립하는 걸로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전이어도 건축 허가 신청서나 분양 계약서에 보면은 이게 구분 건물이 될 게 뻔한 거는 건물만 완성되면 그러면 구분 건물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자, 계속 읽으세요. 계속. 다만 그 후 소유자는 분양회사입니다. 분양회사. 이거 원룸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자, 분양했다가 나중에 분양 계약을 전부 해지해버리고 한 동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이거는 구분 폐지 행위 한 걸로 본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은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원룸 아파트 지었다가 분양했다가 분양 잘 안되니까 일부 분양받은 자들에게 돈 물어주고 다 해지해버렸어요. 예? 자, 원룸 아파트 분양했다가 분양해서 성공 못했습니다. 한 30%밖에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돈 다 물어주고 분양 해지 다 했어요. 해지하고 전체 건물을 원래 그 건축 허가 받은 사람, 그 사람 단독 명의로 등기해버렸다, 그죠? 단독 명의로 등기하고 이제 임대할 양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구분 폐지다, 그죠? 구분 폐지니까 구분 소유는 안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자,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은 다 아시죠? 아파트면 각자 그 독립된 그 주거 공간이 있죠, 그죠? 그게 전유 부분이고, 공용 부분은 집합 건물에서는 전유 부분 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공유입니다, 그죠? 맞죠? 전유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용 부분인데, 근데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공용 부분? 네, 법정 공용 부분, 그 다음에 규약상의 공용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법정 공용 부분은 다른 말로 구조상의 공용 부분, 이거는 구조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죠? 우리 흔히 보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이런 것들은 함께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법정 공용 부분. 그 다음에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예컨대 노인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은 형태만 보면은 단독 소유도 가능하죠, 그죠? 단독 소유도 가능한데 다만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공용으로 정한 거죠, 그죠? 이런 게 뭐요? 규약상의 공용 부분. 자, 이거는 구조만 보면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규약으로 공용으로 정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이 중에서 반드시 공용 부분의 취지를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이거죠, 그죠? 이거는 공용 부분의 그 취지를 등기를 해 놓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사고 나니까. 자,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위에 동그라미 2번 법정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할 필요 없지만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의 그 취지를 등기를 하래요. 안 하면 사고 날 수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자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아파트 301호를 분양받았습니다. A가.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이 전여 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자, 전여 부분 이걸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을 뭐라 그러죠? 구분 소유권이라 그러죠? 자, 구분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공용 부분에 지분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의 지분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이 전여 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죠, 그죠? 전여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공용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대지에 대해서 권리 가지고 있죠? 이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지 사용권은 뭘로 정해집니까? 공용 부분의 지분으로 정해집니다. 결국 이것도 전여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요. 그죠? 대지 사용권으로서 등기한 것을 대지권이라 그래요. 그죠? 대지권. 이거는 결국은 공유 지분입니다. 맞습니까? 땅에 대한 공유 지분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A가 이 전여 부분을 이걸 B한테 팔았다면, 매매가 되었던 또는 경매가 되었던 간에 전여 부분 소유권 넘어가면 공용 부분의 지분도,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도 같이 다 넘어가 버리죠? 다 넘어가요. 그죠? 자, 공용 부분의 지분도 당연히 넘어가는데, 그런데 요거 따로 분리 처분이 규약으로서 분리 처분할 수 있게끔 정할 수 있는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이거는 무조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또는 언제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의 지분이 전여 부분을 안 따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넘어가요. 무조건 넘어가니까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여 부분만 이전 등기하면 이거 그냥 넘어가잖아요. 또 전여 부분에만 저당권 설정되면 저당권은 당연히 여기 미치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저당권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죠? 자, 다시 공용 부분의 지분은 당연히 전여 부분의 처분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이건 100% 가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전여 부분 넘어가면은 대지 사용권도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그건 원칙일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그죠? 함께 넘어가는데 이거는 규약으로 분리 처분이 가능하게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분리 처분이 가능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예를 들어 드렸죠? 그 예 기억납니까? 왜?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아주 노후한 연립주택입니다. 지은 지가 한 80년 된. 그래서 건물 자체는 내구년은 완전 다 끝난 거, 가치가 하기도 없어요. 남아있는 재산권이라고는 대지권 밖에는 재산적 가치가 위에 건 없는 거예요. 대지권은 그거는 이거 다 허물어져도 재산적 가치 있죠? 그런 경우라면 사람들이 이거는 안 살 거니까 이거 좀 이따 재건축됩니다. 그래, 이건 안 살 거니까 이것만 사겠다 할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규약으로 대지권만 이것만 처분할 수 있게끔 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대지 사용권만 따로 분리 처분이 가능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죠? 분리 처분이 가능하게끔 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아니면, 이건 좀 예외적이죠. 이런 경우 아니면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이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자, 원칙은, 한 번 더. 자, 원칙은 이게 분리 처분이 된다, 안 된다? 분리 처분이 안 돼요. 원칙은 분리 처분 안 됩니다. 다만, 이 분리 처분이 안 된다는 거, 이거 등기부에, 이 토지 등기부에 나와줘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에 안 나와주면, 이 토지에 대해서 선의로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태지 사용권은 따로 분리 처분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어떤 식으로 등기한다 그랬습니까? 자, 이게 집합 건물이 지어지고, 이게 대지권의 목적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이 토지의 등기부를 이걸 폐쇄한다, 아니면 존치한다? 폐쇄 안 시킵니다. 이게 폐쇄 등기부를 안 넘어가요. 그냥 존치시킵니다. 존치시키되 이 토지 등기부의 그 표지부에다가 대지권의 목적이다라고 써놓습니다. 이거는 분리 처분 안 된대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 토지 등기부의 표지부에다가 이거는 대지권의 목적이다라고 써놓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분리 처분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놓으면 이게 대지권의 목적인 땅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기 대항 못한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이게 위에 집합 건물이 있는데 왜 이게 대지권의 목적인 땅인 줄 누가 몰랐을까? 도대체 눈도 멍상가 어떻게 그걸 몰라? 아니지, 그죠? 되지라도 집합 건물에 서 있는 이 법정 대지도 있지만 집합 건물에 안 서 있는 부분도 대지가 될 수 있어요. 규약 대지라 그래요. 집합 건물에 안 서 있는데 규약으로 대지로 삼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등기부 나와줘야지. 안 나오시면 이게 대지권의 목적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는 담보 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물건 취득한 자에게 대항을 못하게 돼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 공용 부분의 지분은 반드시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라가게 됩니다. 절대로 분리 처분이 안 돼요. 반드시 따라가니까. 따라서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물건 변동에 등기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전유 부분 여기만 등기만 그러면 됩니다. 그죠? 당연히 여기 미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도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이 안 돼요. 다만 규약으로 분리 처분이 가능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분리 처분이 가능하게 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 안 되는데 다만 이 분리 처분 금지의 취지가 이 토지 등기부에 나와줘야 됩니다. 안 나와주면 이 토지에 선의로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605페이지에 그 위에 두 번째 줄 중간에 공용 부분의 지분은 그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 대지사용권과는 달리 규약으로서도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당연히 따르니까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대지사용권 넘어가시고, 자, 뒷페이지 3번의 권리 1번. 이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저주 부분과 분리해서 그 대지사용권만 따로 처분이 안 돼요. 다만 이러한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가 토지 등기부에 나와줘야 됩니다. 이걸 등기 안 하면 그 대지에 대해서 선의로 물건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관로 2번은 저 구체적인 예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자, 이 A가 301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았고, 근데 이 회사가 아직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 등기를 아직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확보 못했어요. 뭐 지적 정리가 늦어서. 그래서 이 분양받은 이자에게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아직 못해줬습니다. 이거 못해줬지만 대지권 등기는 아직 못해줬지만 그래도 분양받은 사람은 이 대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산 사람
또는 경매받은 사람, 그자에게 이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죠? 넘어가요. 나중에 이 회사가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요. 마쳐서 이제 대지 지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당초 분양받은 이자한테 해줘버렸습니다. 이자한테 대지 지분 등기를 해준 거예요. 자, 대지 지분 등기를 이자한테 해주니까 A가 이게 웬 떡이냐 싶어요. 자기는 팔았는데, 그죠? 이미 팔았는데 자기 앞으로 대지권 지분 등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이걸 타인에게 팔아먹었습니다. C에게 팔았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이쪽에 넘어가야 돼. 그죠? 이쪽에 넘어가야지. 이것만 따로 타인에게 분류 처분했다. 이러면 이거는 무효. 그죠? 자, 또 A가 당초 자, 원래 이거 부정받은 거니까 당연히 담보대출 다 끼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C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거든요. C은행에서 이게 저당권 설정받았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받을 때 어떤 기관의 직권으로 이 저당권은 전유 부분에만 관한 것이다 라고 기재해버렸습니다. 왜? 그때까지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어서, 그때까지도 대지권 등기가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등기관이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것만 목적으로 삼은 거다 라고 저당권 등기에 기재했단 말입니다.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제3자한테 낙찰되었을 때 그래도 이태지 사용권도 넘어가 버린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설사 이 저당권 등기에 이 저당권은 전유 부분 이것만 목적이다. 이것만 이 저당권의 목적이다라고 써 놓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효력 미치는 거다. 그죠? 미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낙찰받은 사람은 이것도 그냥 취득하는 거고, 이때 이 사람이 취득한 것은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맞습니까? 네,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이거는 뭐 판례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당권뿐만 아니고 뭐 전세권 설정받은 경우도 있고 뭐 가압류한 것도 있고, 아무튼 전유 부분에만 이런 게 돌았다 하더라도 이게 대지사용권에 미치는 거다. 그죠?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해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도 그 대지사용권에 미칩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줄 중간에 그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절차에서 전유 부분 경납받은 사람은 대지 지분도 함께 취득하는 거고,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니고, 이 경우에 당초 그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락인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대요. 자, 분양대금 다 완납 못했다, 이자가 분양대금을 다 완납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당권 실행으로 낙찰받은 사람은 이 대지사용권을 이걸 취득해버린다. 그죠? 예? 이자가 분양대금 완납 다 안 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3번 특히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그 대지사용권만 처분하면 이것이 설사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효래요. 자, 대지사용권만의 처분은 경매 절차를 통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또 그 밑에 같은 말입니다. 법원의 공유물 분할 경매 절차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효래요. 자, 한 번만 더. 자, 규약으로 분리 처분이 가능하게끔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 대지사용권은 분리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사 이거는 경매를 통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자, 뒷페이지에서는 자 보세요. A 회사가 이게 분양회사입니다. 이게 분양회사예요. 근데 시공사는 따로 있습니다. 자, B가 시공회사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거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를 시행사라고 말하죠. 시행사. 여기는 시공사, 그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분양회사입니다. 물론 이거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한 회사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대형 건설회사들은 뭐 약간 대형 건설회사가 뭐 있나? 요새는 아파트 분양이 좀 들어나? 뭐 삼성물산 뭐 이러면은 그럼 자기들이 분양하고 시공하고 다 해요, 그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양한 회사와 시공회사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 두 사람 사이에 이 두 회사 간에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분양계약은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하고 바로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자, 계약관계는 시공사하고 분양받는 사람 사이에 계약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다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분양받은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는 직접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자, 그래서 시공사가 지은 그 아파트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 이랬을 때 계약에 따른 책임은 이 분양받은 사람은 이쪽에다 물어야 돼요. 맞죠? 그죠? 계약에 따른 책임은 이쪽에 물으면 안 되는데, 자, 어때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저 튼튼하잖아요. 이거 후루꾸들 많아요. 예? 시행사들은 말입니다. 이거 한 7, 80%다 사기꾼들이 이것들. 그죠? 실제로 그런 거 엄청 많아요. 정부적으로 보면은. 그죠? 아무튼, 자, 이거 분양 이거 한타 해버리고 사라지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에 대한 책임을 여기다 묻게 해놓으면은 그러면 수분양받은 자가 엄청난 곤혹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도 같이 책임지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시행사만 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진다? 시공사도 같이 집니다. 다만 시공사가 지는 이 담보 책임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하자를 보수해줄 책임입니다. 하자를 보수해줄 책임이지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은 아니에요. 손해배상 해줄 책임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손배 책임지지. 시공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안 져요. 하자를 보수해줄 책임 이것만 집니다. 자, 요거 지시 요거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안 집니다. 원칙은 안 지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여기가 만약에 망했다면 그러면 이렇게 손배 청구도 가능하대요. 이렇게 손배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손배 청구 가능하지만 이미 이 건축 공사 도급 계약에 따라서 자, 어때요? 이 시공사가 지은 아파트에 문제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쪽에도 책임 묻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손배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받았다면 말입니다. 이쪽에 있어 손해배상 해줬다면 따로 이렇게 손배 책임은 안 집니다. 이해됩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집합 건물에 하자 생겼을 때 분양 회사뿐만 아니고 시공 회사도 이 수분양자에게 하자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지는 하자에 대한 책임은 원칙은 무슨 책임? 보수해줄 책임입니다. 손배 책임은 아니에요. 아닌데 예외적으로 여기가 만약에 망했다면 그러면 손배 책임 질 수도 있대요. 다만 손배 책임 지는 경우라도 이미 이렇게 손해배상 해줬다면 이렇게는 따로 안 한대요.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집합 건물의 분양자, 이 분양자가 분양회사죠. 분양회사 및 그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는 건물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진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시공사도 수분양자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 그죠? 함께 진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이 시공사가 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으로서 선배 책임을 지는 것은 분양회사에게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자, 이거 다 합쳐서 망한 거죠, 그죠?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이게 다 망한 거예요. 이런 중단 사유가 있을 때 하는답니다. 다만 또한 이 시공사가 이미 분양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수분양자에게 책임 안 진대요.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취급권. 자, 요거는 자,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이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 묻겠죠, 그죠? 근데 이자가 이미 이걸 D한테 만약에 팔았다면 이자가 현재 구분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하자에 대한 책임은 당초 소유자가 묻겠습니까? 현재 소유자가 묻겠습니까? 이자가 물어야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하자 담보 취급권은 지금 현재 소유자 이자에게 있다는 거. 첫 줄. 자, 집합 건물이 저 아파트가 양도되었을 때 하자에 대해서 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의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에게 계속돼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자, 입주자 대표회의 이 말이 총 3번 나오는데, 자,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사신 분은 이런 말 들어봤죠? 동대표들 모임 있잖아요, 그죠? 동대표들 모임.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한에 관해서 자, 지금 판례 나와 있는 거 우선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 권한밖에 없습니다. 관리 권한밖에.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 보수해달라 하는 청구는 당연히 가능해요. 이건 있대요. 그런데 손해배상해달라 하는 청구권은 이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에 뭐 부속 건물이나 또는 대지에 대해서 불법 점유자가 있을 때, 불법 점거자가 있을 때, 이 불법 점거자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하겠다. 자, 내쫓겠다 말입니다. 쫓아내겠다. 이거는 구분 소유자들이 하는 거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아파트 관리 권한만 가진 입주자 대표회의가 여기까지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미리 좀 기억하세요.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 권한만 갖는다. 그래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에 대해서 보수해달라. 이거는 가능한데 손해배상해달라. 이거는 안 된답니다. 자, 손해배상금 받아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불법 점거자에게 방해 배제 청구한다. 이것도 구분 소유자들이 하는 거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자, 그게 동그라미 2번하고 그것도 뒤에 나오는데 뒤에서 보기로 하고. 자, 동그라미 3번 요것도 주의하세요. 수분양자는, 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라도, 자, 거기를 주의하세요. 뭐라고요? 완공된 후라도 분양 목적물의 하자 때문에 그 분양받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문장 얼마든지 변형해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 분양 목적물 하자가 아무리 심해도 일단 집합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지 분양계약의 해제는 못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대요. 완공된 후라도 해제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담보책임 존속기간입니다. 기억에 건물의 주요 구조부,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 문제 생겼다. 이거는 10년간 책임진대요. 10년간. 밑에 니은은 이거는 아마 안 나올 거고. 오른쪽에 언제부터 10년인가 전혀 부분이면 구분 소유자가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하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일, 이 날로부터 10년이래요. 작년인가 요게 심이 나버렸죠. 작년인가 요게 심이 나왔죠. 제가 강의하고 그 요약서에도 써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나올까 하라고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런 걸 심이 내더라고요. 양심도 없는 것들이거든.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걸 심어 줄지. 자, 그러면 맨 밑에 조문, 제일 밑에 조문, 전혀 부분이 속하는 한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혐의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있다면 그 혐은 공용 부분에, 자, 어느 부분에?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파트 밑을 지나가다가 아파트에 붙어있던 뭐가 떨어져서 이 사람이 다쳤습니다. 부상 입었습니다. 치료비가 5천만 원 나왔다. 이랬을 때 이게 만약에 이게 801호에서 떨어졌다면 그러면 여기서 책임져야 돼요. 도대체 어디에 붙어있던 게 떨어졌는가 이게 불분명하다면 공용 부분에 문제 있어서 그래서 떨어진 걸로 추정합니다. 그에게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전부 다가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공동으로. 이해됩니까? 공동으로 책임져요. 다만 어떤 사람이 책임지기 싫으면 이거는 분명히 801호 여기에서 떨어진 거다 라고 증명하면 그러면 책임 벗어나요. 자, 그렇게 증명 안 되면 어디에서 붙어있는 게 떨어진 걸로? 공용 부분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난 사고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전부 다가 다 공동으로 책임져라 이 뜻입니다. 자, 잠깐 쉬시고요.